7. 그대는 언젠가 이 땅이 미워 떠났다가 우리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찾아온 바로 저 처녀인가요? 오,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대는 저 사랑스러운 미소의 청년인가요? 그대는 세상의 선을 행하려 구름 왕자로 내려온 저 천상 족속의 한 분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의복을 걸치고 앞에 놓인 자리로부터 지상으로 급파되어 짧게 머문 뒤에 순식간에 날아올라간 황금 날개 달린 무리의 한 분인가요? 그래서 하늘이 어떤 피조물들을 기르는지 보여주고 그리하여 인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고 하늘나라를 우러르게 하려 한 것인가요? 존 밀턴. 엘리자베스가 세 번째 면담 치료를 위해 진찰실로 들어섰다. 표정은 덜 우울해 보였고 눈빛도 더 밝아져 있었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폭풍우에 휩쓸려 보트에서 떨어진 어린 소년의 생애를 짧게나마 떠올렸던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 것이었다. 물이나 어둠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기본적인 두려움, 즉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엷어지고 있었다. 그 소년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이곳에 다시 엘리자베스가 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잠재의식 차원에서 엘리자베스의 슬픔은 줄어들고 있었다. 자신이 이전에도 살았었고 앞으로도 다시 살게 되리라는 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새로이 재충전되어 새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지상의 삶에서 겪었던 그 슬픔과 고난, 환희와 비극을 다시 한번 대면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는 깊은 최면 트랜스 상태로 급속히 빠져들었다. 불과 몇 분 후에 엘리자베스의 두 눈동자가 닫힌 눈꺼풀 밑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오래전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래가 아름다워요. 엘리자베스는 플로리다 서부 해안으로 짐작되는 미국 남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살았던 생애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모래가 새하얘요. 거의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주 고와요. 설탕처럼요. 엘리자베스가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었다. 드넓은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여기저기 넓은 습지가 있는데 새와 동물들이 많아요. 습지들과 바다 사이에 작은 섬들도 아주 많아요. 물에는 좋은 고기들이 그득해요. 우리는 강에서 그리고 섬들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엘리자베스가 다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우리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난 아주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아주 커요. 마을 안에 많은 사람들과 인척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뿌리와 식물, 약초에 대해 잘 알고 식물로 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난 치유법을 알고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는 환자에게 식물로 만든 치유제를 처방하거나 그 밖에 전일적인 치유법을 시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치유사들은 마녀로 매도당하거나 수장되거나 기둥에 묶여 화형에 처해지기는커녕 존경을 받았고 때로는 숭배를 받기까지 했다. 나는 그 생애에서 시간을 더 진행시켜 보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충격적인 사건 같은 것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엘리자베스의 삶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 생애에서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죽음에 대해 거의 슬퍼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늙고 사윈 몸 위로 떠올라 아래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데 대해 전혀 언짢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죽어가는 여인을 향한, 그 육체와 영혼을 향한 커다란 존경과 애정이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는 영혼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만일 그 영혼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새로운 육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의 육체와 똑같은 점을 찾아낼 수 있는 때도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방금 자신이 이야기한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한 뒤 부연했다. 예를 들면 상처가 있던 자리에 모반이나 다른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새 생명의 탄생을 요란하게 축하하지 않아요. 그저 그 영혼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정도죠. 이 대목에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말을 멈추었는데 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찾는 것 같았다. 지상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고 끊임없이 모든 존재의 조화와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위대한 교훈이긴 하지만 지상의 삶은 아주 힘든 거예요. 큰 영혼에게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분리도 없어요. 야망도 없고 경쟁도 없고 증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적도 없어요. 존재하는 건 오직 평화와 조화뿐이에요.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오는 작은 영혼에게는 그런 곳을 떠나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혼이 슬퍼할 때 축하를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건 매우 이기적이고 냉혹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단정한 뒤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영혼을 환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재빨리 덧붙였다. 이렇게 여리고 다치기 쉬운 시기에는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슬픔 없는 죽음과 축하 없는 탄생이라는 매혹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마친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쉬고 있었다. 여기 다시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전생의 가족, 친구, 연인들의 재회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 개념들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등장하고 있었다. 그 고대의 생애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엘리자베스를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가도록 자극해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조상의 고향을 다시금 돌아보도록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아마도 그 모래와 바다, 야자나무와 홍수림 습지에 대한 느낌이 엘리자베스의 영혼이 지니고 있던 기억을 향해 소리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당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 생애는 가장 행복한 생애였기에, 그리고 현재의 삶에는 없는 만족으로 가득 찬 생애였기에. 이런 오래전의 추억들이 엘리자베스를 마이애미 대학교에 응시하게 만들어 학위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생활 기반을 마이애미로 옮기도록 충동질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운명이 엘리자베스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에서 빠져나오며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평화롭게 휴식하고 있었다. 아니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또 다른 생애를 탐사해 볼까요? 네. 더 조용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엘리자베스는 또다시 오래전의 공간에서 등장했다. 황량한 땅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살펴본 뒤에 말했다. 높은 산들이 있고 더러운 길에서는 먼지가 일고 이 길을 장사꾼들이 지나가요. 여기는 상인들이 동서로 오가는 통로예요.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다. 나는 우리 마음의 논리적인 부분, 즉 좌뇌를 위한 질문을 과도하게 던져서 환자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들은 운해적인 혹은 직관적인 기능에 더 가까운 경험의 직접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지극히 깊은 최면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질문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어쨌거나 세세한 내용들도 중요했다. 인도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약간 자신 없는 대답을 했다. 아니면 바로 그 서쪽인지도 모르겠어요. 국경이 그렇게 선명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산속에 살고 있어요. 상인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들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조금 전의 장면으로 돌아가 덧붙였다.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나는 여자아이예요. 15살쯤 됐어요. 피부색이 짙고 머리카락은 검어요. 옷이 더러워요. 나는 마구간에서 말과 노새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우린 아주 가난해요. 날씨는 굉장히 추워요.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손이 너무 시려요. 엘리자베스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그 나이 어린 소녀는 천성적으로 영리했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다. 생활은 뼈를 깎을 정도로 혹독했다. 상인들은 소녀를 자주 범했고 그 대가로 푼돈을 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들은 소녀를 보호해줄 능력이 없었다. 살을 내는 추위와 끊임없는 굶주림이 소녀의 삶을 괴롭혔다. 이 어린 소녀의 삶에서 밝은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밖에 없었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가끔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젊은 상인이 있어요. 물론 다른 동행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재미있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이 많이 웃어요. 그 사람이 그냥 여기 머물면서 언제까지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소녀는 16살에 죽었다. 가혹한 생활과 기후에 시달려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소녀의 육체는 폐렴으로 급속히 무너져갔다. 소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이 짧았던 생애를 돌아보면서 엘리자베스는 슬퍼하지 않았다. 이 생애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랑은 얼어붙은 땅에서도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고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사랑은 어디나 존재하고 언제나 존재해요. 사랑은 모든 계절에 피어나는 꽃이에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했다. 나의 환자 중에 직업이 변호사인 카톨릭 신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최면 상태에서 중세 말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생애를 기억해냈다. 그는 그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고 탐욕과 폭력과 기만으로 점철된 생애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일정 부분 현재 자신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는 진찰실에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비스듬히 누운 채 그 중세의 생애를 살았던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알 수 없는 공간을 떠다니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불과 악마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듣던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나는 놀랐다. 그동안 사람들이 전생의 죽음을 떠올리는 장면을 수천 번도 넘게 목격했지만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빛에 이끌려갔다. 그것은 영혼을 정화하고 재충전해주는 빛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옥이라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불과 악마들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이 흘렀다. 마침내 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 그를 향해 걸어갔다. 나중에 그는 그 존재가 예수였다고 했다. 그 영혼은 그가 그곳에서 만난 최초의 존재였다. 그대는 이것이 모두 환영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가 말했다. 실제 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예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불과 악마들이 사라지면서 아름다운 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빛은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불과 악마의 환영에 가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8. 이 세계의 비밀은 모든 것이 존속할 뿐 죽지 않으며 시야에서 잠시 물러갔다가 후에 다시 돌아올 따름이라는 것이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 장례식과 애도가 담긴 부고 기사를 견뎌낸 다음 새로이 모종의 낯선 변장을 하고서 아무 일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창밖을 내다본다. 랄프 waldo 에머슨. 페드로와 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절망의 원인에 대해 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한층 깊어진 그 절망의 원천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피상적이기만 한 페드로의 인간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들에 대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과 낙태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아직 자신의 짝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 퇴행 과정은 석유를 찾기 위해 관정을 파는 일과 유사하다. 우리는 석유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유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날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페드로는 비로소 전생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처음으로 전생을 떠올릴 때에는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지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페드로의 경우에도 그랬다. 저는 군인입니다. 영국인 같아요. 제가 소속된 대부대가 적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전함을 타고 왔습니다. 적의 요새는 거대합니다. 높고 두터운 성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들이 커다란 돌덩이들을 굴려서 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우린 다른 진입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침입이 지체되는 사이 페드로는 침묵하고 있었다. 시간을 더 진행시켜 보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나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시간의 간격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페드로의 이마를 가볍게 3번 두드렸다. 우리는 그 바위들을 통과했고 성벽을 돌파했습니다.
페드로가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좁은 터널들,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터널이 좁고 낮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일렬로 달려야 합니다. 페드로가 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했다. 호흡이 매우 가빠졌다. 매우 흥분한 모습이었다. 앞쪽에 조그만 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페드로가 갑자기 기겁을 했다. 스페인 병사들이 문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한 사람씩 죽이고 있습니다. 나를 칼로 찔렀습니다. 페드로가 목을 감싸주며 숨을 몰아쉬었다. 호흡이 한층 빨라지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이내 헐떡임이 되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려 와이셔츠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갑자기 페드로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돌아오면서 조용해졌다. 나는 그의 이마와 얼굴에 묻은 땀을 휴지로 닦아주었다. 땀이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 순간 페드로가 선언하듯 말했다. 내 몸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생애를 떠났습니다. 시체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많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위에 있습니다. 페드로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지시했다. 그 생애를 회고해 보십시오.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페드로는 나의 질문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폭력은 엄청난 무지임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몰지각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었습니다. 머나먼 땅에 있는 황금을 위해 서로서로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을 훔쳐내고 그 황금을 위해 자신들을 죽였습니다. 탐욕과 폭력이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페드로가 다시 침묵으로 들어갔다. 나는 페드로를 쉬게 하면서 이 놀라운 교훈들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나도 페드로가 이야기한 교훈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페드로가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한 요새에서 몰지각한 죽임을 당한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황금은 달러와 파운드와 엔과 페소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 서로를 죽이고 있다. 이런 일은 그야말로 모든 역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배운 것이 너무나도 적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다시 사랑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페드로의 머리가 의자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굴에 기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발적으로 또 다른 생애로 들어가 있었다. 앞의 것보다 훨씬 최근의 생애였다. 페드로는 일단 전생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매우 뛰어난 시각적 회상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자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머리칼은 길고 금발입니다. 피부는 아주 하얗습니다. 페드로는 화려한 옷을 걸친 크고 파란 눈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여인의 직업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수요가 급증했던 창녀였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전후 독일을 덮친 상태였지만 부유층 남성들에게는 아직도 이 여인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할 만한 돈이 충분했다. 페드로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약간 애를 먹었다. 마그다인 것 같아요. 페드로가 중얼거렸다. 나는 페드로가 마그다의 미모를 강조한 마당에 굳이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마그다가 자랑을 시작했다. 정계, 군부, 재계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나의 고객이에요. 마그다는 약간은 허탈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나의 미모와 기교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그다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훌륭한 노래 솜씨로 화려한 야간 파티 무대를 휘어잡곤 했다. 게다가 마그다는 남자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마그다의 그런 능력이 전생에서 여러 번 남자로 살았던 데서 연원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야긴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페드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요. 나는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지도층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위상에 대해 감명을 받은 듯한 말투였다. 이어서 마그다가 애초롭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되게 그 사람들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 가르쳐줘요. 마그다는 권력과 정치적 음모를 즐겼다. 그러나 마그다의 정치적 영향력은 남자들을 매개로 해야 하는 간접적인 것이었고 이 사실이 마그다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페드로는 이번 생애에 태어나 매개자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마그다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남자들에 비해 지적이고 진지해요. 머리칼은 갈색이고 눈동자는 아주 파래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몇 시간씩 보내요. 그 사람도 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마그다는 그 남자가 현생에서 어떤 인물로 환생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페드로의 표정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왼쪽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사람과 헤어져서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더 힘이 있고 돈이 많은 남자한테 갔어요. 이 남자는 나를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난 내 가슴을 따르지 않았어요.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끔찍한 상처를 받았어요. 나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그다는 안정감과 외적인 힘을 추구한 셈이었다. 진정한 안정감과 힘의 원천인 사랑보다 차원 낮은 가치들을 앞세운 것이다. 마그다의 결정은 그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인생길의 분기점이었고 한번 선택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마그다의 나이 많은 연인은 독일 정국이 크게 요동치며 폭력적인 정당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힘을 잃었다. 결국 그는 마그다를 버렸다. 마그다는 그 열정적이었던 젊은 연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마그다의 몸은 매독으로 추정되는 만성 성병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마그다는 그 사나운 병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절망했다. 내가 지시했다. 그 생애에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내가 허름한 침대에 누워 있어요. 병원이에요.
여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모두 몸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어요. 가난뱅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 몸은 괴상한 모습이에요. 주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나요? 쓸쓸한 대답이 돌아왔다.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내 인생과 내가 했던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모와 권력과 음모의 인생은 그렇게 세인의 관심 밖에서 종말을 구했다. 마그다는 자신의 몸 위로 떠올랐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그냥 쉬고 싶어요. 페드로는 안락 의자에 누워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생애의 교훈을 돌아보는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페드로는 지쳐 있었다. 그 후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페드로의 목과 왼쪽 어깨에서 느껴지던 만성적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그를 진찰했던 의사들은 아무리 해도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었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페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한 스페인 병사의 칼이 통증의 원인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단견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자식 교육에 대한 집착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보육학교가 가장 좋은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중 어디가 좋은지, 어떤 칼리지 보드의 예비 코스가 가장 뛰어난지, 자식을 이 대학에 저 대학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학과 성적과 과외활동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남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3세들이 태어나면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고정되어 있으며 미래는 현재의 복사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숲의 나무들을 잘라내서 산소 공급원을 파괴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20년이나 30년 뒤에 무엇을 호흡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강과 농토를 오염시키면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먹으라는 말인가? 우리가 맹목적으로 탄화불소와 다른 유기 폐기물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오존층에 구멍을 뚫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서 뛰어놀라는 말인가? 우리가 지구의 기온을 과도하게 높인 결과 온실 효과와 해수면 상승에 의해 바닷물이 해안 지역을 삼키고 해양과 육지의 단층선이 지나친 압력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라는 말인가?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오스트레일리아든 그 밖의 어떤 지역이든 우리의 2세와 3세들은 모두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갈데없는 이 행성의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해보자. 만일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어린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성시험과 대학 진학에 대해 이토록 염려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왜 모든 사람은 더 오래 사는데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왜 말년에 불행한 1, 2년을 더 살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일까? 왜 콜레스테롤 수치와 완겨 다이어트와 지질개수와 에어로빅 같은 것에 몰두하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사는 것이,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미래에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자신의 육체적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만일 미래라는 것이 없다면, 만일 죽음이 위없는 행복을 향해 노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몸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흡연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마약을 복용하거나 과도하게 살이 쪄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조건들은 고통과 슬픔과 무능력을 야기한다. 다만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행복을 찾자는 이야기다. 아이러니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지니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 대개 더 오래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자동차와 운전자의 관계와 같다.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차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있는 시간을 느리고 100년 이상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오늘날의 풍조는 일종의 광기이다. 그것은 낡은 포드 자동차를 20만 마일 이상, 30만 마일 이상 운행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미 몸체는 녹이 슬었고 변속기는 5번이나 재생했고 엔진은 힘이 떨어졌는데도 차를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사이 새로 나온 코르베트 자동차가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낡은 포드 자동차에서 걸어 나와 아름다운 코르베트 자동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뿐이다. 운전자는, 영혼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건 자동차뿐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저 길 아래쪽에서 멋진 페라리 한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